저희 7기 아카데미 오늘로서 5번째 이제 강의를 갖게 됐네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을 간단히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6기 때 모셨던 강사님 중에서 가장 강의에 열정적이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오늘 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하고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경북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니시다가 UCLA 경제학과에 가서 학사, 석사, 박사 모든 과정을 UCLA에서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현재 숙명여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계시면서 자료를 보시면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 그리고 숙명여대 국가미래연구원, 금융감독원, 그리고 예전에 숙명여대학교 경상대학 학장님도 역임하셨네요. 저서로는 애완정책론과 국제경제정책론 외에 다수의 저서가 있고요. 오늘 강의는 2019년 최근 경제 동향과 품질에 대해서 숙대 신세돈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은 광주가 아니지만 저를 제일 자주 불러주는 도시가 광주예요. 광주 참 덕분에 자주 왔고 또 항상 이 호텔에서 주로 모임이 있어서 여러분 저를 뵀을 것 같아요. 반갑고 저는 이제 2월 달에 은퇴를 했어요. 35년 동직하던 학교를 은퇴를 했는데 제가 뭐 머리가 그렇게 좋진 못하지만 35년 동안 제가 자부하는 게 하나 있다면은 진짜 누구보다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35년 동안 골프를 1시간도 안 쳤어요. 제가 왜 골프를 안 쳤냐 하면은 첫째,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요, 이 캐디들이 사람의 기를 죽이더라고요. 그렇게 뭐 한 달에 몇 번 나오세요? 이랬었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 대신 저는 그 골프 칠 시간에 책을 한 권 더 읽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대신에 책 읽고 공부하고 여러분은 저 대신에 가서 골프 치시고 그리고 이런 포럼을 통해서 교수님이 공부한 내용을 압축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경제학자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상위 0.01%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장하성보다는 훨씬 실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람을 볼 줄 모르셔갖고 사람을 엉뚱한 사람을 쓰셔갖고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돌아가는 그 작동 원리를 아시게 되면 이 금년 내년 경제가 어찌 될 것이다. 그게 손에 잡히면 갖고 계신 부동산 어찌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 제가 35년 전에 한국은행 조사부라는 데를 제가 1984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35년 동안 우리 경제가 흘러온 길을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경제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거든요. 이 경제의 그림을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첫째, 이 경제가 올라가는 경제예요, 내려가는 경제예요? 내려가는 경제예요. 한국은요, 이제 확실히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말은 점점 돈 벌기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작년만큼 장사를 하려고 하면 작년보다도 20% 30% 더 내가 품을 띄고 더 노력을 해야만 겨우 작년 수준을 유지할까 말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장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혹시 변호사 계십니까 모르겠는데 변호사도요 옛날 변호사 아니에요. 1년에 거의 1000명 나오잖아요. 1000명 나오는 분들 중에서 자리 얻어서 가시는 분이 300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0분들은 매년 도대체 그래서 지금 백수 되게 많대요. 변호사들 중에. 근데 변호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의사도 그렇대요. 의대를 나와도요 인턴 레지던트 할 병원이 없대요. 워낙 인턴 레지던트가 많아갖고
그래서 변호사, 의사가 옛날이 아니듯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장사를, 사업을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내려가도 말입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내려가면 괜찮은데 몇 년에 한 번씩 그냥 요란을 떨면서, 그죠? 위기가 오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거의 한 7, 8년마다 우리나라는 위기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2008년에 무슨 위기 있었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라 하기도 하고 서브프라임 위기라 하기도 하고, 97년에 뭐 있었어요? IMF 있었잖아요. 사실은 요 사이에 하나 더 있었어요. 2001년도에요. IT 버블이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진짜 세게 터졌어요. IT 버블이. 2001년 터지기 전까지 IT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가더만은 그냥 순식간에 망가져가지고 2001년에 IT 터졌는데 97년 IMF 위기하고 08년 서브프라임 위기는 얼추 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하드 용량이 작으셔도 이것은 기억하시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기억이 안 나시면 하드가 없거나 북한 사람이라고 보면 틀린다. 하드 없는 분요 꽤 많으세요. 이 하드 없는 분의 특징이요, 없는 걸 몰라요. 주로 어디 가면 많으냐면요, 여의도 가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청와대에서도 발견이 되었어요. 인간들이 말이야, 만졌으면 만졌다고 하고 감옥 갔다 올 것이지, 그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꼭 DNA 검사를 해야만 그때 가서, 그치? 오늘 김학의가 들어갔대요, 이제.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말이야. 아니, 비겁하다고 생각해, 그치? 동영상까지 찍었는데, 그죠? 나가 아니라고. 어쨌든 요 97년, 08년 위기는 다 기억을 제대로 하시잖아요? 요것이 언제냐 하면 기억을 못 하세요. IMF 전 위기 언제냐 그러면 대부분들이 오일 쇼크라고 하세요. 오일 쇼크 몇 년에 있었죠? 1979년. 1979년에 오일 쇼크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몇 년부터라고? 84년이잖아. 그 전이잖아. 그래서 오일 쇼크는 그 전이라서 아닙니다 했더니, 오일 쇼크가 아니면 그러면 석유 파동일 겁니다. 오일이나 석유나, 그제? 92년도에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92년 대선에요. 후보가 8분이 나오세요. 그 8분 후보가요, 전부 경제살이자 그랬는데 1번 후보가 경자 발음을 잘 못하셔갖고 경을 갱이라 하는 분이 계셨댔어요. 거제도 분이신데, 우리 국민들이 이분을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그죠? 이분 우리 IMF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를 IMF 데리고 가신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 비밀은요, 요 갱자 안에 숨어 있어요. 갱제. 네, 이 갱자가요, 한자로 흙토변의 구덩이항 이렇게 쓰거든요. 요게 구덩이항이에요. 구덩이항. 요게 흙더미 토거든요. 이게 뜻이 뭐냐 하면 묻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분서 갱유 배웠잖아요. 분서가 뭐지? 책을 태워버리다. 갱유가 뭐지? 신교수 그치? 까부는 선비를 산채로 묻어버리다. 그러면 선비를 산채로 묻어버리다가 갱유면 경제를 산채로 묻어버리다는 뭐예요? 갱제 그잖아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요, 우리 IMF 데리고 가신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IMF 데리고 갔냐고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2년도 정말 어려워가지고 하루에 30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하루가 멀다 가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농약 먹고 자살하고 그래 했었어요. 지난 50년 동안요, 가장 경제가 어려웠던 해 한 해를 꼽으라 그러면 1위가 97년 IMF예요. 2위가 언제인지 아세요? 92년이에요. 3위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지난 50년 동안 불경기 중에서 역대 3위예요. 한 달만 더 나쁘죠? 한 달만 더 안 좋잖아요? 그러면 92년을 제껴요. 2달만 더 나쁘죠? 그럼 IMF 제껴요. 지금 우리 경제가요, 지금 역대 3위급 불경기예요. 진짜 말도 못해요, 불경기가. 근데 대통령은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2년도 위기를 우리는 총체적인 위기라고 했고 주가는 400대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언젠가 박종환 감독 혹시 기억나세요? 청소년 대표팀 끌고 4강 신화를 했었잖아요. 83년에. 그걸 우리가 멕시코 신화라고 해요.
왜냐하면 대회가 멕시코에 있었잖아. 그때 1, 2, 3, 4위가요. 외채 순서대로 1, 2, 3, 4였어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한국. 그래서 그 순서대로 부도가 났어요. 우리는요, 축구 4강 들어가면요, 반드시 국난이 왔었어요. 근데 작년에 아시안컵에서요, 우리가 우승을 해버렸어. 좀 걱정되세요, 안 되세요? 그죠? 그래서 85년도 우리 위기를 뭐라 했냐면 외채 위기라 해요. 그러면 보세요. 지난 35년 동안 위기가 5번이나 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살아생전의 위기는 다시는 절대로 안 올까요? 또 올까요? 제가 오늘 묻는 질문의 정답은 항상 2번으로 설정할 거예요. 네, 이렇게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좀 이따 1번 하는 분 나오세요. 이분 하드가 없으십니다. 국회로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러면 위기가 온다고 하면은 그 오는 위기는 딱 한 번만 올까요? 여러 번 올까요? 그래. 그러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안 해도 돼요. 좀 해야 돼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시킬 첫 번째가 우리 경제는 내리막이다. 만만치 않다. 장사 쉽지 않다. 둘째는 그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던 것이 86, 87, 88 주가가 150에서 300, 600, 1000 당군 이래 최대 호황이 88년도에 올림픽 하면 그때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때 노태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 배려놨잖아요. 이 노태우 대통령은 이 쿠데타 대통령이요 국민이 선출했어요. 국민이 선출했어. 그러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중에서 경제를 망가뜨린 대통령은 한 분도 없다. 있다.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다. 질문. 왜 대통령마다 경제를 제대로 못 챙기실까요? 그죠? 제가 35년 동안 그걸 들여다봤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는 아무래도 대통령 주변에서 경제 정책을 한 사람들을 제가 좀 더 많이 알 것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같이 대통령께서 경제 전문가를 잘 못 쓰세요. 잘 못 쓰세요. 그러니까 깜냥도 아닌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한다고 설쳤으니까 그죠? 배가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경제를 잘 챙기시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실력이 있는 사람, 경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혼자서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장하성 씨가 광주 출신인 것을 광주는 아니지 사실은 신안이니까 장하성 교수는요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경영학자예요.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경제나 경영이 앞에 경자가 있으니까 이거 한 4초쯤 되는 줄 아세요. 무초네 무초. 그래서 경영이라 하는 것은 경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인데 그렇죠? 경제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다가 장하성 씨를 꽂아 놓으니까 나라 경제가 그냥 어쨌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뽑혔지만 나라가 망가졌어.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잖아요. 93, 94, 95 3년 만에 주가가 1000대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 혹시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고 그랬던 분 기억나신가요? 혹시? 김우중 회장 기억나신가요? 조선 대박, 자동차 대박, 반도체 대박 기가 막혔잖아요. 막 흥청망청했잖아요. 1년도 안 돼갖고 폭삭 가라앉아버리만에 97년에 IMF도 가버린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는요. 사상 유례없는 호황에서 사상 유례없는 위기로 빠지는데요. 1년도 안 걸려요. 순식간에 뒤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장사 좀 됐다고 섣불리 마세라티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내년에 차업될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간다 하던 나라가 97년에 IMF 봤잖아요. 그렇죠? 야 이때 정말 끔찍했잖아요. 우리 희망도 없다 했잖아요. 2년도 안 돼갖고 주가가 1000대까지 올라오더니 우리 IMF 1년 만에 졸업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천년 넘어가면서 진짜 IMF하고 완전 졸업한 줄 알았거든. 우리는 더 이상 위기가 안 온 줄 알았거든. 근데 그 후로도 위기가 2번이나 더 와갖고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이 경제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감이 잡히시잖아요. 제 주무실 분을 위해서 미리 결론 말씀 드릴 테니까 결론 듣고요. 편안히 주무시고 그냥 내내 깨어나지 마시라. 그러냐. 작년 재작년 경제 안 좋다 그러지만은 2019년 20년까지 앞으로 한 1년 반은요. 진짜 앞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2%가 아니라 2%가 무너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요?
수출 한번 보실까요? 수출이요. 2010년 11년도 수출 증가율이 30%였거든요. 이것이 막 망가져가지고 박근혜 말기에 2015년 16일 마이너스 10%까지 갔어요. 그런데 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운이 좋은가. 2017년 되니까 반도체 대박이 터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가 막 40% 증가하니까 수출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꺼졌대요, 안 꺼졌대요? 완전 꺼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수출이 지난 12월, 1월, 2월, 3월, 4월 5개월 연속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니까 수출은 확실히 무너진 거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만약에 작년 재작년에 반도체 이 대박이 없었으면 수출 부진은 이거 어제 오늘의 일이에요. 이거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6, 7년 동안 수출이 완전히 망가지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군산이 다 망가지고 구미가 다 자빠지고 거제, 창원, 울산 할 것 없이 우리 남부, 그지? 한반도 남부 지금 산업지대가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지? 이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반도체가 반짝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좋은 것 같지, 그치?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을 당시에 반도체를 제외하면 우리 경제는 튼튼했다, 안 튼튼했다? 매우 안 튼튼했단 말이야. 거기다가 16.4%, 10.9%에서 최저임금을 두 번이나 그냥 빵빵 대수술을 해버리니까 지금 뭐 걷잡을 수 없는, 그쵸? 예, 실업자가 생기면서 거기다가 뭐까지 터뜨렸지? 52시간까지 터뜨렸잖아. 52시간 사실 뭐 그냥 일 그만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버스 지금 대란이잖아요. 버스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52시간 좋긴 좋은데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소득이 어째 돼요? 소득이 줄잖아. 소득이 주니까 그걸 뭐 해달라? 국가가 보조해달라. 그런 이야기잖아. 그죠? 응. 큰일 났어. 진짜 말벌집을 잘못 건드린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게, 그러면 그 버스 운전사들한테 돈을 더 드리려고 하면은 국고가 대주든지 아니면 버스 요금 문제가 되지. 올려야 되잖아. 그죠? 그게 지금 아주 난처하게 지금 그냥 완전 돌팔이들이 경기 정책하는 바람에 뭐 문제를 아주 더 꼬이게 만들어버렸어요. 어쨌든 그 해결하러 가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 수출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거다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맞짱 떴어요, 안 떴어요 지금? 우리 다 해결될 줄 알았더만 지금 이게 그죠? 해결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더 미치게 될 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 금리 문제도 지금 이게 트럼프는 자꾸 내리라 하는데 지금 미국 연방은행에서는 금리 못 내린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을 거다 이 말이라. 그래서 수출 내수가 다 안 좋으면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다치시냐면은 첫째, 요거 들고 다니시면 큰 거 다치실 테니까 이거 혹시 갖고 계시면 내일 아침 9시에 안 보이세요? 크게 써드릴까요? 주식이라고요. 그때 어떤 분이 막 떨리는 목소리로 교수님 펀드는 어찌합니까? 이러더라고. 펀드나 주식이나 이 사람아. 이건 영어고 이건 한글이고 이것이 같은 것이. 두 번째로요. 살고 있는 집 말고 여분의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도 골치가 아프실 것이다. 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 그런 이야기야. 그들이 막 웃으시더라고. 자기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는 거야. 여기 한 사람 더 남아있는데 누구 은행 이자 사다고 대출 자격증 빌려 쓰신 분들 왜? 앞으로 이자율은 1 내려갈 것이다, 2 올라갈 것이다. 특히 누가 심각하시냐면 이거 빌려갖고 이거 샀거나 이 대출이 없어요. 왜? 양방이시니까. 지금 곁에 안 웃으시는 분 있잖아요. 가까이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금리가 어째 된다고? 올라간다고요. 왜 올라가죠? 아무리 바빠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아이고 뭐 나 사업하는데 무슨 금리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지금 세계 경제는 돌아가는 게 전부 금융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금리가 왜 올라가는가 하는 그 원리를 조금 보세요. 내가 현금이 100억이 있어서 그 100억을 은행에 예금을 했단 말이지. 그럼 은행에서 이렇게 예금이 들어오면은 은행은 그 돈을 그냥 끼고 있을까요? 이 대출해 줄 거예요. 대출해 주기. 은행이 뭐 하는 데냐면요. 대출 갖고 먹고 사는 데란 말이에요. 그지? 사실상 대출 갖고 삥 뜯어 갖고 먹고 사는 데야, 걔네들이. 아주 악성들이야, 이놈들이. 왜? 우리가 예금을 맡길 때는 예금 금리를 많이 줄 때까 조금 줄 때까 조금 주고 대출할 때는 대출 금리를 어째 받을 때까
엄청 그러니까 그거 삑 뜯는 거지 말하자면. 제가 만약에 기재부 장관 됐으면 진짜 은행 손 좀 보려고 생각했는데 시켜주지를 않더라니까요. 웃지 마세요. 쓸 건데. 계속. 잠이 와서 좀 잠결라고. 그러시구나. 오케이. 그래.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은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냥 끼고 있으려고 대출을 받았을까? 쓸데가 있으니까 대출을 받은. 그죠? 그럼 대출 신청하면 해봤잖아요. 은행에서 제일 먼저 뭐 물어보시던가요? 어디다 쓰십니까?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건 내 개인 사생활이요. 안 가르치지요. 절대로 안 빌리죠.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은 분명히 용도가 있다는 말이잖아. 썼을 거 아니냐고. 쓴 돈을 누가 받았을 거 아니냐고. 그 사람은 그 돈을 지가 거래하는 은행에 다시 예금할 거 아니냐고. 그럼 또 대출될 거 아니냐고. 또 쓸 거 아니냐고. 또 은행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현금이 100억이 은행으로 예금이 되면은 말입니다. 그 만들어지는 예금은 100억일까요? 100억보다 훨씬 많을까요? 훨씬 많죠. 몇 배쯤 많을까요? 그 배수를 뭐라 하나요? 자, 여기 대학에서 혹시 경제학을 전공하시고서 그 나라에 있는 현금 분해에 그 나라에 있는 예금의 이 배율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일단 휴직계를 내시고 6개월 복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통화성수하는 거예요. 통화성수는 뭐냐 하면 현금이라 하는 원액을 가지고 뿌렸을 때 예금이라 하는 주스가 몇 배쯤 희석이 되어 나오느냐라고 하는 배수예요. 이것은 경제가 돌아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우리나라 통화성수가 몇 배냐 하면은 17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금이 100조 있거든요. 그럼 예금이 얼마 있다고? 17배니까 1700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현금이 많소, 예금이 많소? 응? 예금이 몇 배 많소? 17배 많다. 자기가 예금이 없다고 남들도 없는 줄 아시면 그렇다면 그런데 17배라 그러면은 계산이 막 엉켜버리니까 오늘 저녁은 제가 예로 그냥 10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금 100억에 예금은 1000억이다 그 말이지 않소? 근데 그 중에서 400억의 예금을 갖고 있는 큰 손 한 분이 어저께 무엇을 알게 됐냐 하면은 자기가 돈을 넣어놓은 그 은행 행장이 알고 보니까 행방불명이 된 유병헌이라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유병헌이라는 사람하고 사돈지간인 걸 알게 됐다고 하자고요. 자기가 평생 돈을 벌어서 400억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그 은행의 주인이 유병헌이하고 사돈지간인 걸 알게 되는 순간 이분은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본인 돈이라고 생각 좀 해봐 주시라니까. 그치? 밤 꼴딱 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은행 찾아가가지고 뭐 한다 할까요? 불안하니까. 이게 은행에 예금이 없으시니까 그 빼는 행위를 뭐라 하는지를 모르시잖아. 그걸 인출이라고 해. 맞아, 인출. 은행에는 인출해줄 돈이 있을까요? 이 없을까요? 없지. 어디 갔어? 다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예금주가 들이닥쳐가지고 내 돈 주시오라고 하면 이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커피를 한 잔 대접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커피 마시는 동안에 빌려준 기업한테 전화해서 어이 내 작년에 빌려준 운영자금 있지? 오늘 좀 빨리 갚아라 이런단 말이지. 그럼 돈 빌려간 기업은 언제 돈을 달라 할지 모르니까 보자기에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미 다 쓰고 없을까요? 야, 은행은 난처하잖아. 왜? 한쪽에서는 돈 달라가지. 빌려준 기업은 장사가 안 되니까 팔다가 나면 타이어나 벽돌 좀 가져가라 이란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답답한 은행은 어디 찾아가야 돼? 1. 러시아 캐시. 2. 한국은행 광주지역본부. 늦게 오신 분요, 제 묻는 질문의 정답은 항상 2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하늘 찾아가가지고 상황이 지금 이러하니,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야 이거 가만 놔뒀다가 밀란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돈을 찍어가지고 서둘러 조용히 해결했단 말이에요. 아까 현금 얼마 있었지? 100억 있었어. 한국은행이 얼마 찍었지? 400억 찍었어. 그럼 현금 총액이 얼마가 됐어? 500억. 아까 예금이 얼마 있었었어? 1000억. 얼마 빼갔어? 400억. 그럼 예금 얼마 남았어? 600억. 아까는 말입니다. 현금 100억에 예금 1000억에서 합이 1100이고 지금은 현금 500억, 예금 600억 해서 합이 1100이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양적 완화거든요. 이렇게 된 것이 양적 완화예요. 이 양적 완화에서
양적 완화에서 돈이 늘었어 안 늘었어? 힌트. 우리 경제학에서의 돈은 현금 플러스 예금을 합쳐서 돈이라게. 이것은 아까도 1100, 지금도 1100이잖아요. 여러분, 양적 완화는요, 돈이 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양적 완화를 했다 그러니까 돈이 늘어간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 는 것이 아니고 뭐가 는 것이 현금이 는 거예요. 근데 현금이 그냥 늘었어? 현금이 느는 만큼 예금이 같이 줄었어? 그래.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양적 완화 막 했다 하니까 눈먼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일이 10,000원짜리 들어오는 일이 있을지가 없을지가 없어요. 양적 완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은행에 돈을 잔뜩 넣어놓은 사람이 아무래도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한판 붙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빼려고 했더니 은행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행 찾아가고 빨리 돈 좀 찍어주시오 해갖고 그러므로 양적 완화 100날 해봤자 그죠? 내 주머니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자, 이 양적 완화에서 이자율이 왜 올라가는가? 어저께 이 은행이 말입니다. 이 돈을 갚느라고 한국은행 찾아가서 혼이 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빌려준 기업한테 500억 빌려준 기업한테 대출이 만기 날이 돌아왔어요. 저 은행에서는 만기를 1 연장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힌트. 어제 혼이 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뭣도 모르고 은행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양적 완화 하셨다면서요. 내가 아파트를 한 채 살려고 하는데 5억만 융자를 해주십시오. 그 융자 승인이 1 떨어질까요? 2 안 떨어질까? 힌트. 어제 혼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에 분명히 양적 완화 했다겠는데 막상 은행에서는 돈을 갚으라고 하지 신규 대출이 승인이 안 떨어지면 돈 급한 사람은 어디 찾아가야 돼요? 1. 한국은행 2. 러시안 캐시. 흔히 러시안 캐시로 사람이 몰리면서 러시안 캐시에서 이자를 우겨본다고요? 그래요. 잘 보세요. 제가 현금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 예금은 100억일 수도 있고 500억일 수도 있고 1000억일 수도 있고 심지어 1조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어찌 가능하냐고 현금이 은행으로 들어오고 은행은 그걸 대출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써서 다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럼 계속해서 예금이 뿌르면서 이렇게 뿌르면 통화 승수가 어찌 될까요? 막 올라가겠지. 통화량도 어찌 될까요? 그러면 통화량이라는 것이 현금과 예금의 합이라겠는데 이 통화량, 돈을 결정하는 힘은 현금의 역할이 커요? 예금의 역할이 커요? 예금이 17배로 크다니까? 그런데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맞짱을 떠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이상하게 될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혼란이 올지 모르겠어.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했던 사람이 돈을 뺐단 말이에요. 빼니까 그 은행은 그 돈 갚으려고 대출해준 기업한테 너 빨리 돈을 상환해. 이러니까 한쪽에서 꽃감을 빼버리니까 막 줄줄이 꽃감이 막 같이 따라서 빠져나가겠지. 그렇게 되면 될수록 통화 승수가 어찌 될까? 올라갈까 떨어질까? 떨어지겠지. 통화량이 어찌 될까? 줄어들겠지.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가 양적 완화했잖아요. 미국, 일본, 유럽, 한국까지 했잖아요. 통화 승수가 전부 반토막이라고 그랬어. 우리도 통화 승수가 아까 17 그랬잖아. 16 그제. 이거 한때 27이었다니까. 전 세계가 통화 승수가 반토막이 났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돈이 은행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나간다는 이야기라. 질문, 왜 빠져나가냐고. 제가 숙대에서 35년 금융을 가르쳤는데 말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 이게 20살짜리 아이들이 말이야. 평생에 예금을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금을 갖고 설명을 하면요. 도대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우리 오늘 광남일보 포럼도 뭐 별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네 보니까. 자, 내가 예금이 100억이 있다고 합시다. 한 4년 전만 해도요. 100억 예금에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가 넘었습니다. 그 100억 넣으면 이자가 4억이 나왔어요. 세상에 걱정이 없잖아요. 작년에 이자율이요. 1%대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00억 넣어봤자 이자가 1억밖에 안 나온 거예요. 입이 막 서말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100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방국세청이 몰라요, 알아요? 이봐요. 100억이 예금이 없으니까 이 국세청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100억이면요. 한 명한테 상속 중요하잖아요. 상속세를 거의 40억을 물어야 돼요.
그다가 두세 명한테 나누어서 분할 상속해도 최소한 국고로 20억 정도는 이게 그러면 지방 국세청장은 완전히 그지 구찌 아니야 구찌. 그러니까 철다가 전화해서 안녕하신가 병 뭐 없으신가 그 돈을 예금을 넣어놓은 사람은 이자일이 내려가서 입이 한 발 나오는데 말이야. 추석이라고 전화해갖고 꼭 나보고 빨리 죽어갖고 상속선이 그러면 나 돈을 넣어놓고 싶어서 차라리 빼보고 싶었어. 결론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자일이 어떻다? 너무 높다 낮다. 그래. 자 은행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누가 죽을 맛이겠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예금 받아갖고 삥 뜯는 조직. 지난 12년 동안 미국에요. 중소은행이요. 수십 개가 없어졌어요. 중소은행은 없어졌죠. 대형은행도 예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자산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 10대 은행 중에서 1, 2, 3, 4, 5위를 전부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중국계 은행이 차지하고 있어. 미국이 완전 그냥 은행이 완전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은행이 망가진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다 너무 낮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은행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 금리를 웃자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4번 재작년에 4번 재작년에 1번 그 재작년에 1번 지금 4년 동안 10번을 올려가지고 지금 2.5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에서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최소한 3.0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은행이라고 하는 데는 전부 은행 출신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한 0.5% 정도 올라갈 것이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래도 앞으로 금리가 금년에 1번 내지 2번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어찌해야 돼요? 안 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는 금년 내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제1금융권 금리는 그죠? 제2금융권 금리보다는 덜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시중은행 금리는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덜 올라가지만 제2금융권 아시죠? 보험, 그죠? 그 다음에 저축은행 이쪽 금리는 대출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혹시 돈을 빌리신 분이 있으면 그렇죠?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갚을 수 있도록 그렇지? 준비를 해야 돼. 그 말이라. 어쨌든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계속 반복하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84년 6월 달에 한국은행 조사부에 왔을 때가 작년만 해도 경기가 굉장히 좋다겠는데 막 안 좋아진다는 고무렵이란 말이에요. 경기가 막 올라가다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뭘까? 경기가 이렇게 꺾일 무렵에 나타나는 아주 확실한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공장에서 시컷 만들었는데 안 팔린 건 뭐라고 그러죠? 재고 어찌해야 된다고요? 경기가 나빠질 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퇴하는 그날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재고 유심히 들여다봐 줘야 돼. 왜? 재고가 계속해서 불으면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도 안 좋아지는 신호도 안 좋아지는 신호단 말이야. 근데 우리 전문가들은 이 재고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 재고는요,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을 계산을 할 때 이건 안 팔린 것이니까 성장에서 빼고 기록할까요? 이 성장에 이 재고가 다 들어갈까요? 성장에 다 들어가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금호 타이어에 타이어가 안 팔려갖고 막 타이어가 수십만 장이 쌓이잖아. 그제? 그럼 금호 타이어만 죽을 맛이잖아. 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경제는 좋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광주 경제 성장률 안에 안 팔린 재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성장률을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재고 증가율이 20%였고요. 성장률이 10%였어요. 그러니까 재고를 빼고 계산하면 성장은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그럼 경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성장률만 좋지. 그다 허수잖아, 그제? 그래서 우리 한은조사부장님이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렸어요. 각각 성장률은 10%라서 다들 경기 좋다고 판단하시는데 이게 다가 뭐다? 이게 재고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경기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고서가 올라가자마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원놈의 경제 나쁘다 했노.
당시 대통령이요 머리카락이 별로 없던 분인데요. 머리카락만 얻은 줄 알았더만 은행 잔고도 29만 원밖에 없다는 한바퀴 사라졌어요. 얼마 전에 광주 다녀간 그 양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고서 삐딱하게 썼다고 해가지고 한국은행 조사부장을 그날로 보고 날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석 달이 걸렸잖아요. 84년 추석이 왔잖아요. 경제가 더 나빠졌잖아요. 재고가 더 많이 쌓이니까 이제 재고 때문에 공장이 가동을 못해. 그 공장이 가동을 멈췄으니까 공장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을까? 실업자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이. 재고는 말이요 감출수라도 있잖아. 창관이는 안 보이거든. 실업자는요 감출 방법이 없어. 왜? 자꾸 나와서 돌아다니거든. 한강에요 자전거 타는 사람 자꾸 많아지면 경기 좋아지는 신호가 안 좋아지는 신호가. 네, 그래. 그래서 전두환이가 이걸 감출 수가 없으니까 입장을 살짝 바꿔갖고 경기가 나쁘긴 나쁜데 뭐 때문에 나쁘냐? 비가 많이 와서 나쁘다겠어요. 이때 비 진짜 많이 왔어요. 왜 마시는가 모르겠는데 9월이면요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요 벼가 다 그냥 물에 잠겨갖고 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요 쌀을 보내줬어요. 자꾸 퍼줬다고 하는데 먼저 퍼왔어요 사실. 진짜 소주가 그래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는 이게 비가 많이 와서 경제가 나쁘니까 비만 그치면 살아난다고 했거든. 84년 12월에 비 완전 그쳤잖아. 더 나빴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무 추워서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85년 3월 봄이 왔잖아요. 이때 우리나라 10대 재벌 하려고 부도나서 파산해서 분해가 됩니다. 양정모라는 분이 회장이셨는데 혹시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이게 자빠 국격을 그죠. 이렇게 자빠지고 막 부산에는 막 현대중공업이 부도난다는 소문이 돌고 IMF 채권단이 남산에 와가지고 돈 갚으라고 하고 막 이 난리가 나고 났어야 전두환이가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안 낼 수가 없거든. 김영삼 대통령은 IMF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하나도 안 내셨다니까. 왜냐면 이 양반은 할 말이 있거든요. 누가 내 찍으라 했더나. 내 경제 모호한 것은 발음하는 거 보면 알았어야지. 이거 넘어가 본단 말이야. 전두환이 그 몇 명 뭐 있어? 왜? 아무도 안 찍어줬거든. 그래서 85년에 불경기 때 전두환 정부가 굉장히 그죠? 겁을 먹었단 말이야. 근데 1년 전부터 경제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집니다 했던 한국은행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빨리 한국은행 사람 이때 경제가 왜 우리나라는 몇 년마다 이렇게 경제가 망가지는 것일까? 오늘 강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83년 4년 2년 동안에 우리나라 환율은 달러당 790원에서 안 움직였어요. 근데 그 사이 일본 엔화가 200엔에서 250엔으로 엔화가 20% 약세가 되는 거예요. 엔화가 20% 약세가 되니까 자동차, 반도체, 조선, 타이어 말 것 없이 그냥 다 망가졌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엔화가 20% 약세가 되는데 왜 기아 자동차가 타격을 받는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일단 휴식기를 내시고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 교과 과정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광주 경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일본 행화 문제란 말이야. 뭔지 다 알고 계세요? 자 봅시다. 일본의 전자회사가 말입니다. 전자제품을 100불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있어요. 환율이 200엔이잖아요? 그럼 야들 이거 하나 내다 팔았을 때 손에 2만엔이 들어온단 말이야. 어째서 2만엔이냐고? 100달러 곱하기 달러당 200엔이란 말이야. 근데 환율이 250엔이 되니까 100달러 곱하기 250엔 하니까 2만엔이 아니라 2만 5천엔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즉 엔화 환율이 올라가면 갈수록 일본 놈들은 수출해서 손에 더 큰 돈을 쥐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한국에 기아 자동차 주기부자 가격을 1 올릴까요? 2 내릴까요? 얼마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환율이 20% 올라갔으니까 가격을 20% 내려버리니까 우리나라 타이어보다도 일본 타이어가 더 싸져 버리니까 우리 거 살 사람들이 전부 일본 가버리니까 우리가 자동차, 전자, 반도체 폭삭 가라앉았다. 이거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두환 그 양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각하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엔화 환율이 약세가 될 때 우리도 맞짱을 뜨려면 우리도 환율을 같이 올려야 하는데 이걸 안 올리고 790원만 계속 붙들고 앉아있다가 나라가 이렇게 적당히 났습니다. 이래 되니까 전두환 이 양반이 그냥 책상을 후려치시면서 이거 누가 올리지 말았겠어 이렇게 된 것이에요. 요거 안 올릴 이유가 있었거든. 저 당시 우리 경제 정책은요 1. 수출 중심이었을까요? 2. 물가 안정이었을까요? 물가 안정이었거든.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휘발유 값이 밀가루 값이 물가가 이러니까 물가 잡는다고 안 올렸다가 나라를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전두환이는 물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수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서서요, 그렇죠? 수출,
물가 안정 중에서 물가 안정 강조하는 대통령이 들어오시거든. 우리 빨리 이민 가는 게 나아요. 왜? 경제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어설픈 교수만 듣고 물가 그러다가 나라를 절단을 내고 나서야 물가 이야기하는 교수 다 쫓아버려요. 그리고 환율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두환이 양반의 특징이 뭐냐? 한번 올리면요 진짜 확실하게 올리는 사람. 우리가 50원 시작했거든. 100원 이라는 거야. 그래서 790원을 환율을 890원으로 10% 올려버렸어. 이렇게 환율이 10% 올라가니까 중국들 수출이 막 기아 자동차 막 뭐지? 다 살아나. 왜 살아나지? 다 이야기했잖아요. 환율이 10% 올라가지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이 가격을 웃잘 수 있다고? 가격을 한 10% 내려서 팔아도 손해 안 본다. 그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교수님 환율 10% 올라도 가격이 10% 내려가보면 이것이 똔똔 아닌가 이렇게 여기서 올라갔지만 내일 주로 이공계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 내가 이것을 이과의 한계다 안에 이래 붙였어요. 이게 똔똔이 아니거든. 왜? 가격이 내려가면 늘어나는 것이 있잖아. 뭐냐? 그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는 이 85년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환율 카드를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 환율 100원만 해도 대박인데 더 큰 대박이 250원 하던 애가 190원으로 30% 빠지는 거야. 엔화가 30% 빠지니까 일본 놈들이 이제 값을 웃져야 돼. 응? 죄송한데 자꾸 일본 놈이라 해서 혹시 일본 국적을 갖고 계시거나 피 속에 일본 피가 흐르시는 분은 조용히 막 뒤로 퇴장하십시오. 자, 엔화가 30% 내려가니까 일본 업체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값을 웃졌다고요?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것은 값이 비싸지고 국산은 싸지니까 일본하고 가격 격차가 2배로 벌어져 버린데 요 일본 것하고 우리 것하고의 가격 격차가 바로 보니까 원달러, 액달러 격차가 똑같잖아요. 왜? 엔화가 내려가는 만큼 그놈들은 값을 올려야 하고 우리는 올라오는 만큼 값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180도 뒤집어 놓으면 이거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강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냐? 원달러, 액달러 환율의 격차가 벌어지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호황이 오고요. 요거 좁혀지면요. 반드시 나라 경제가 완전히 아작이 났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모르냐? 이것이 벌어지면 경제가 좋아지긴 하는데요. 경제가 금방 안 좋아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야 좋아지더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경제학에서 무슨 개념이라고 하냐면은 시차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차. 여러분 한 4년 전에요. 서울 중부지방에요. 메르스 바이러스가 한번 되게 스치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은요. 바로 그날로 발병을 하든가요. 조금 있다 하든가요. 조금 잠복기가 얼마나 있을까? 2주예요. 반드시 바이러스 몸에 들어오고요. 일정 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고 발병을 하는데 그 기간을 잠복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그 정책이 약효를 발휘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우리 경제학에서 뭐라고 한다? 시차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차가 얼마냐고? 1년이에요. 1년. 제가 한국에 와서 논문을 한 100여 편 썼는데 제가 제일 자랑하는 하는 스스로 논문이 이 시차가 한 1년이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봅시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그 부동산 대책은 그 다음 달로부터 약효가 있다. 1년쯤 지나야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부가 조세 정책이 됐든 무슨 정책이 됐든 그치? 최저임금 정책이 됐든 무슨 정책이 됐든 정책을 내놓으면 그 효과는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1년쯤 지나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85년도에 전두환 정부가 이렇게 환율을 벌여놓으면 경제는 85년에 좋아지겠어. 86년에 가야 좋아지겠어. 그래. 보세요. 85년 성장률이 6%, 86년 성장률이 12%, 85년에 무역수지가 10억 달러 적자, 86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무역 흑자 50억, 주가 150이 300, 이만하면 86년 진짜 경제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그제? 이제부터 여러분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제가 그 비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86년 환율이 890에서 870원으로요. 우리 2% 내려갔거든? 엔화는 190에서 150원으로 20% 내려갔단 말이에요. 우리 2%, 일본 20%. 그럼 격차는 어째 됐어? 더 벌어졌지. 그럼 내년 경제는 올해부터 어째야 돼요? 더 나빠야 돼요? 더 좋아야 돼요? 더 좋아야 되겠죠. 근데 87년 하면 뭐 기억나세요 혹시? 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기억나세요? 그죠? 서울대학교 학생이 그냥 억울하게 남행동 끌려가고 그냥 고문 닦아서 죽어 나오잖아요.
혹시 이한열 학생 기억나세요? 연세 앞에서 데모하다가 머리에 철판 박고 쓰러져가지고 그 장례식 하는 100만 인파가 몰리면서 민주화에 아주 촛불을 그었잖아요. 87년도에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냐면 소득세 랭킹 10위 안에 여자가 한 번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혹시 체류탄 장사하는 삼영학이라고 혹시 한영자를 아세요? 얼마나 데모를 많이 사든지 체류탄 아줌마가 소득세 랭킹 10위 들어올 정도로 87년은 한치 앞에 안 된다고는 정치적인 혼란기였잖아요. 그럼 경제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되지. 환율로 보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좋아야 되지. 좋았나 안 좋았나 보세요. 87년 성장률 12.3, 흑자 100억, 주가 6배. 그럼 87년도는 그 좋다는 86년보다도 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더 좋았어. 내수가 더 좋았어, 수출이 더 좋았어. 힌트. 서울은 완전히 그냥 데모 때문에 사람이 꼼짝을 못했는데. 명심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제는요, 수출이에요. 수출이 없으면 우리 경제 안 굴러가요.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뭘 착각하고 계시냐면은, 그죠? 예, 내수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아니에요. 우리 강주 경제를 살려면요, 기아 자동차가 잘 나가야 되고요. 예, 옛날 여기 있던 삼성 광주전자가 전자제품 잘 팔리고 그래야 경제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87년도가 데모가 그렇게 심했지만은 우리 경제가 사상 유리한 상황에 왔던 이유는 수출이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87년도에 환율이 870원에서 800원으로 10% 내려가요. 이때 일본행화는 150엔에서 120엔으로 20% 내려가요. 우리 10%, 일본 20%. 그럼 격차는 어째 됐어? 더 벌어졌죠. 그럼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웃져야 돼요. 한국하고 일본이 고수도를 쳤는데요. 우리가 설사 한 번 하는 동안에 일본이 2번을 했어요. 그럼 누가 유리해요? 아니, 일본 한 번만 더 하면 난다 누가 이러더라고. 88년 성장률이요 12.5, 흑자가 150억, 주가가 최일화. 3년 전에 부도난다던 나라가 더블 88년 당군일의 최대 황이 온 것은 이 대통령 때문이에요. 이 환율 때문이에요. 환율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는 원화예요. 반토막 앵화예요. 명심하십시오. 한국 경제를 죽였다 살렸다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 일본 앵화예요. 자, 아베 신조 아시죠? 아베 신조라는 인간이요 2013년도에 수상이 되어가지고 80엔 하는 환율을 120엔까지 올렸어. 일본 앵화를 50% 올렸어. 앵화가 50%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일본 애들이 만드는 물건의 가격이 50% 비싸진다는 걸 의미해요? 싸진다는 걸 의미해요? 앵화가 50% 올라가니까 일본 애들이 그냥 가격을 그냥 후려쳐서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앵화 때문에 우리 경제가 다 죽어버렸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 타이어 회사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앵화가 50% 올라가니까 예? 일본 타이어가 가격이 어째 된다고? 40%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타이어보다도 일제 타이어가 더 싸져버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가요 일본서 타이어 수입해가지고 장착하기도 이래버리니까 그죠? 우리나라 타이어 회사가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 지금 제주도 가는 게 싸요? 가고시마 가는 게 싸요? 가고시마 싸. 왜 그렇게 싸져버렸어? 환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아베가 한 수가 없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살리려면 사실 쉬워요. 신교수 쓰셔가지고 환율 한 1,300원만 올려버리면 환율 한 15%만 올려버리면 최저임금 올린 것도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 그런데 88년도 경기 좋다겠어 안 좋다겠어? 88년도 좋다겠어. 당연히 최대황이잖아. 그제? 이때 노태욱 하는 양반이 800원 하는 환율을 그렇죠? 650원도 내렸단 말이에요. 이때 경제부총리가 산신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머리카락이 하얘갖고 산신령이 성은 조시성을 가졌고 순자로 끝나세요. 가운데 자 내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 그때 누가 조두순이냐 이러더라고. 그거 사진자잖아. 노태우 정부가 물가 안정을 강조하면서 환율 600원 내렸잖아요. 일본 앵화가 120엔에서 150엔으로 20% 올랐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당군일이 최대 황이다 하고 막 올림픽 금메달 세고 막 아주 기고만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한국 정부는 환율을 내리고 앵화는 거꾸로 올라와서 격차가 50% 이상 좁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망가집니까? 안 망가집니까? 망가지죠. 금년에 망가집니까? 내년에 망가집니까? 내년에 망가지죠. 그럼 88년 당군일이 최대 황이다 할 때 전 재산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 팔고 나가셔야 돼요. 내년에 망가지면
우리 장인 어르신은 전 재산 갖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2년에 나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잘 나가는 경제를 노태우 대통령께서 경제부총리를 제대로 못 쓰시는 바람에 망가지는데 어떻게 망가진가 보여드릴게요. 88년 12.5%, 89 성장률이 2%, 흑자가 150억, 마이너스 30억, 주가가 1,500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 1년 만에. 이렇게 망가지니까 국민들이 그래도 경제는 전두환 때가 훨씬 낫다고 했어 안 했어? 그렇게 되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산신령을 산다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신령을 YS가 다시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같이 IMF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누가 망친다고 했어? 대통령 주변의 경제 전문가들이 망쳤다고 내가 했잖소. 그죠? 그래서 산신령을 산으로 돌려보내고 노태우 정부가 허겁지겁 경기를 살린다고 꺼낸 카드가 하나 있어요. 힌트,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도시? 신도시 200만 원이에요. 문제는 200만 초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살았단 말이에요. 건설 경기 살려갖고는 절대로 경제 안 살아요. 좀 제발 경기 나쁘니까 건설이라도 살리자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91년에 나라가 완전 아작이 나니까 이때서야 노태우 정부가 650원이라는 환율을 800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때 일본 행화가 150원에서 103. 자 보세요. 92년도 경제가 좋다겠어 안 좋다겠어? 아까 그림에서. 응? 92년에 지난 40년 동안 두 번째로 경제가 어렵다고 했잖소. 이렇게 어려울 때 노태우 정부가 환율을 20% 올렸고 일본행화가 10% 빠져갖고 격차가 30%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경써 이론을 아는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경제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내년에 살아나는 것은 내수 쪽이 먼저예요? 수출 쪽이 먼저예요? 내년에 수출부터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92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됐든 상관 있어 없어? 없잖아.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되어도 내년 경제는 살아나 안 살아나? 그래 92년은 그러면 다 팔고 나갔었어야 돼요? 이때 들어갔어야 돼요? 우리 장인이 이때 나오셨다니까요. 여러분 경제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93년에 김영삼 정부가 환율을 800원 동결했잖아요. 야 93년에요 어마어마한 선물이 일본에서 날아온 거예요. 뭐 엔화가 백엔이 무너진 거예요. 자, 일본 엔화가 백엔이 무너진 것은 우리로서는 대박이잖아요. 그제? 왜 대박이지? 엔화가 30% 내려가니까 일본 애들이 제품 가격을 어찌해야 돼? 30% 가까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본 것이 갑자기 비싸지니까 우리 자동차, 조선, 부품, 뭐 전자가 다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다음에 94년도에 그제? 우리가 750원으로 우리가 한 5% 내려갔거든? 야, 엔화가요. 내려가는 게 말했어. 그럼 95년 경제는 더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러면 김영삼 정부 들어와가지고 93, 94, 95 3년 경제가 살아나서 95년대 세상이 넓고 할 일이 많았던 것은 1. 김우중 회장의 리더십인 거요. 2. 환율인 거예요. 환율도 원한 거요. 앵한 거예요. 그래. 이것도 모르는 95년에 김영삼 정부가 또 큰 실수를 범해서 IMF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 뭔 일이 벌어졌냐고. 고베 대지진 혹시 기억나세요? 고베에서 대지진이 나갖고 6,000명이 죽어버렸어. 15,000채 집이 무너지고 그만 일본의 충격에 빠져갖고 일본 엔화가 갑자기 120엔까지 50% 올라버렸어. 자, 엔화가 50% 올라가면 신교수 이론을 아는 입장에서는 김영삼 정부는 1. 서둘러 환율을 내려 할까요? 2. 올려야 할까요? 올려도 몇 프로 올려야 할까요? 50%잖아요. 그럼 환율이 1,100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산신령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환율 700원 내려버렸어. 자, 96년, 97년에 대한민국 IMF 옵니까 안 옵니까? 결론, IMF 온 이유는 그 당시에 700원 환율이 너무 높았다, 너무 낮았다. 너무 낮았다. 자, 이제 환율이 막 내려가면은 왜 어려운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환율이 내려가 보니까 첫째,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값이 비싸져요, 싸져요? 야, 이 광주가 국제가 하나도 안 돼 있구만. 환율이 막 내려가니까 벤츠, BMW가 막 환율 때문에 엄청 싸지잖아요. 그 다음에 환율이 내려가니까 우리 기아 자동차가 수출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한국 돈으로 바꿨을 때 금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그러지. 그럼 그걸 많이 하려면은 기아 자동차는 수출 단가를 어찌해야 돼? 올려야 되겠지. 가격을 한 20% 올렸더만은 물건이 많이 팔려 안 팔려? 공장이 반토막이 나잖아. 거기서 안 끝난다니까.
왜? 환율이 내려와 보니까 해외여행이 비싸져요, 싸져요? 환율이 내려가니까 해외 유학 비용이 부담이 커져요, 작아져요? 환율이 내려가니까 해외 공장 부지가 비싸져요, 싸져요? 환율이 내려가니까 그냥 여행은 전부 해외로 가고 유학은 전부 해외로 보내고 공장은 전부 해외에다 짓고 이래 버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황폐해지잖아요, 그죠? 환율 내려가는 것을 보는 순간, 그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권해가지고요, IMF를 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영삼 정부가, 그죠? IMF를 오게 결정적으로 만든 이유는 이때 700원이 너무 높았다, 너무 낮았다. 그래, 질문. 왜 김영삼 정부가 서둘러 환율을 700원으로 내려버렸을까? 95년도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1인당 10,000불을 돌파해요. 그러니까 1인당 10,000불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둘러 환율을 어떻게 했다? 손님 환율을 올렸다 내렸다. 네. 자, 97년 12월이에요. 97년 12월 IMF 터졌어요. 우리 아직 김대중 대통령 투표 안 했어요. 강경식 부총리가 들어와가지고 환율을 800원대 방어를 한다 하다가 못해갖고 결국은 강경식 물러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김창렬인가? 임창렬 한 사람 들어와갖고 예, IMF 수습한다 했어요. 한 2달 사이에 환율이 800원이나 올랐잖아요. 예? 이 2달 사이에 오른 800원은요 전두환 대통령으로 치면 8인분 아니에요. 아까 전두환이 얼마 올렸다고 했어? 100원 괜찮아. 그지?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러면 98년도 내년도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끝도 밑도 추락할까요? 1번일까요? 추락하다가 하반기부터 살아날까요? 하반기부터 살아나는 쪽은 내수일까요? 수출일까요? 하반기부터 수출이 막 살아나는 것은 97년만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분이 당선됐든 상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잖아요. 그러면 환율 1,600원으로 올라갔을 때 아직 김대중 대통령 투표는 안 했을 때 우리 내년에 수출이 살아난다는 것을 아셨으면 97년도에 다 팔고 일 나갔었어야 돼요. 이때 들어갔어야 돼요. 우린 큰 돈 벌 수 있는 길 한번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안 아쉽지. 왜 또 와요? 안 와요? 그래요. 우리 광주는 제가 광주는 삼성 광주전자라고 있었잖아요. 제가 삼성에 잠깐 다녔을 때 삼성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야 우리가 말이야 휴대폰 같은 거 만들고 반도체나 만드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우리가 고상한 사람들인데 말이야 무슨 에어컨 냉장고 같은 거 만들어 갖고 돈을 벌어야 이런 건 필요 없어 해가지고요 그걸 전부 다 이 광주에다가 처박아 놓고요 그것도 삼성전자에서 분사를 해갖고 삼성 광주전자라고 완전 서장 취급을 했잖아 그제? 그런데 야 환율이 800원에서 1,600원으로 뛰어보니까 삼성 광주전자가 갑자기 효자가 그런 효자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이해하시죠? 보세요. 삼성 광주전자에서 에어컨을 1,000불에 수출했는데 환율이 800원이었어. 그러면 팔아봤자 80만 원이란 말이야. 근데 IMF가 터져갖고 환율이 1,600원으로 올라가 주니까 1,000원에 내다 팔면 이것이 1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가격을 500불로 반값으로 낮춰 팔아도 전이랑 똑같으니까 갑자기 1,000불짜리가 500불로 떨어지니까 주문이 어째 됐어요? 그래서 IMF를 광주가 아주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환율 때문에 그때 광주전자 진짜 불 붙듯이 장사가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게 서자가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가전 부분을 다시 삼성전자로 다시 들여온 거 아시죠? 금방지단 말이야 삼성전자가. 여러분 필립스가 하는 회사 아시죠? 세계에서 전자로 제일 큰 회사입니다. 필립스가 뭐 만들어 파는 줄 아세요? 드라이어 만들어 팔아. 세계 드라이어 시장, 면도기 시장을 완전 걔네들이 장악하고 있어. 걔네들이 특허를 삼성보다 더 3곱절 많이 갖고 있는 회사야. 근데 얘네들은 야 우리가 말이야 세계 최고의 특허인데 말이야 우리 면도기를 만들어 팔아야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 우리 그것만 만들어가지고 그지? 반도체 그러다가 반도체 된통 지금 당했어 안 당했어? 앞으로 삼성전자 안 다니는 걸 행복인 줄 아십시오. 앞으로 삼성전자요 계속해서 구조조정하고 사람 잘릴 겁니다. 냅두고 보십시오. 삼성이 만든 반도체는요 장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장비만 있으면 누구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 소위 시스템 반도체를 못해. 시스템 반도체는 뭐냐? 그죠? 비메모리 가는 거야. 그 비메모리 왜 못하냐? 비메모리 전부 머리가 필요한 거야.
그지? 그 우리 못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삼성도 이제 함을 완전히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성 있을 때 8년 전, 30년 전에 그 메모리 쉽다고 자꾸 쉬운 디지털 드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인재 개발해갖고 비메모리 쪽을 하자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인간도 말 안 듣더만은 진짜. 네. 앞으로 삼성전자 진짜 앞으로 구조조정 한번 당한 거 보십시오. 가전이고 뭐고 간에 지금 디스플레이도 지금 어렵다 안 어렵대. 근데 굉장히 어려워 지금. 그럼 뭐 휴대폰 그렇지 메모리 그렇지 다 지금 어려울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드디어 집권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서둘러 환율을 내리셔야 돼. 가능하면 환율을 지켜주셔야 돼. 그렇지. 근데 김대중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환율 500원 내려갖고 1,100원대로 내려버렸어. 우리 김대중 대통령 집권하시는 동안의 경제는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다 다시 빠져버릴까. 1번일까 2번일까. 그래요. 그래서 2000년, 2001년에 수출이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큰일 났거든. 왜?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니까 그래서 그때 경제부총리 진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자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제를 돌려놓게. 그래서 진념 이 양반이 2001년도에 경기를 살린다고 꺼낸 카드가 하나 있어. 무슨 카드? 신용카드. 기억 안 나세요? 길 가는 사람 막 붙들고 카드 막 줬어요 안 줬어요? 그리고 막 현금 서비스 막 200만 원씩 쓰라고 해갖고 카드 한 5장만 갖고 있으면 막 1,000만 원씩 막 해갖고 막 그래갖고 나중에 값도 못하는 돈 긁어가지고 나중에 카드 대란 터졌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환율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조금 서둘러서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2006년에 2007년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1,150원 하는 이 환율,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 환율입니다. 이것을 900원대로 한 단계 더 내립니다. 이때 일본 엔화가 100엔에서 120원으로 올라와요. 자, 노무현 정부 말기에요. 노무현 정부는 환율을 200원 내렸고요. 엔화가 10% 올라갔어요. 격차 가려고 40% 좁혀졌어요. 결론 2008년 9년도에 대한민국 경제 완전 아작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뽑아놓고 막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때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 환율 내려갔지, 엔화 올라왔지, 격차가 40%지, 시차가 1년이지, 내년엔 곡소리가 날 것이다. 미래의 색 가까이 가지 마시라. 왜? 미래는 아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제가 하도 경제가 안 좋아진다 위기가 온다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있죠. 신 교수 저 뭐야 저거 국회 좀 오라 해. 그래서 제가 국회 불려가갖고요. 네가 왜 경제가 나빠진지를 설명을 해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어. 이거 내려가고 이거 올라오고 시차가 이래고 내일 망고 싶다. 그 이야기다 이거.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들이요. 국회의원들이 낄낄거리고 웃었어요. 그리고 9개월 만에 나는 뻥 터져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얘기? 2008년에 서브프라임 온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신 교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제가 이야기하면 좀 들으란 말이에요.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섭니다. 여러분 강만수 장관이라고 아세요? 이 양반이 전화를 했어요. 2008년 5월 달에.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일이냐 갔더니 이 양반이 제 강의를 이때 들었다는 거예요. 2006년도에. 그때 환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때 자기가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막 그죠? 응. 자, 너무 그래서 이 양반이 기재부 장관 되자마자 환율을 1,500원대로 올렸어요. 야, 이때 뭔 일이 또 벌어진가 하면은 2008년에 이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졌잖아요. 그죠?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지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이 막 폭락을 하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던 일본계 자본들이 야, 도망가지기 전에 빨리 본국으로 도망가자 해가지고 달러를 다 던지고 엔화로 갈아타는 와중에 엔화가 80원까지 와버렸어. 보세요. 엔화 30% 내려갔지. 강만수 환율 50% 올렸지. 격차가 100% 벌어졌다. 그러면 2010년도 11년도에 명동에 일본 인간들 넘쳐나야 안 나요? 수출 늘어나야 안 늘어나요? 아까 제가 수출 30%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계 경제가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갔던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요. 이 환율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자, 마무리할게요. 2013년, 14년대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환율을 1,000원으로 내렸어요. 이때 일본에 누가 나타나냐면 아베 신족하는 인간이 80엔 하는 엔화를 120엔으로 올렸어요. 보세요. 엔화 50% 올라갔지. 이 무능한 박근혜는 환율 30% 내려버렸지. 격차가 100% 좁혀졌지. 결론 2015년, 16년 대한민국 완전 아작나요 안 나요? 28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앵화 올라오고 원화를 이렇게 내리면 1년쯤 지나서 나라가 거들이 난다고 제가 그렇게 신문에 기고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사람이 듣질 않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책을 안 가져왔는데 제가 35년 동안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제가 책을 하나 써서 지지난달에 제가 출판을 했어요. 신 교수가 도대체 언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입증 좀 해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제목이거든요.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많이 안 찍었어요. 그리고 다 제 돈으로 찍었어요. 그거 찍어갖고 돈 벌겠다는 뜻이 아니고, 신 교수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다. 이 양반이 2014년도에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014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요. 자, 2015년도에 일본 앵화가 120엔 그대로 갔어요. 이때 최경환이가 야, 그 신선배 말이 맞긴 맞구나. 그래서 환율을 1,200원으로 올렸어요. 앵화는 가만히 있고 우리 원화가 20%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여로부터 1년 뒤 2016년도서부터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겠죠. 그 다음에 2016년도 상반기에 뭐가 터졌지? 브렉시트가 터져본 거야. 그러니까 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일본계 앵화가 100엔까지 빠져온 거야. 우리 환율을 가만히 있고 앵화만 20% 더 내려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앵화 가만히 있고 우리 환율 올라왔는데 올해는 우리 가만히 있고 앵화가 빠지니까 이 격차가 2배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 상반기는 더더욱 수출이 잘 되겠지. 근데 그다음부터 박근혜 정부는 환율을 계속해서 1,050원으로 내리고 앵화는 100엔에서 다시 115엔으로 20% 올라갔거든. 그럼 우리는 한 15% 내려가고 앵화는 다시 15% 올라와서 격차가 30% 이상 좁혀졌단 말이야. 언제? 2016년 하반기에서부터 2017년도에. 그러면 여로부터 1년 뒤가 언제지? 2017년도 하반기하고 2018년에 거쳐가지고 수출은 점점 상승무드를 닦아요. 그러죠. 그래서 작년 내내 수출이 꼰대박도 쳐갖고 드디어 5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로 들어가지 않니. 그 이야기란 말이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 경제 살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환율 한 300원 올려주면 돼요. 네. 그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과거에 우리가 큰 위기가 8번 있었잖아요. 70년대까지 하면 다 뭐 때문에 극복했냐 하면 환율 때문에 극복했어. 우리 김대중 대통령 IMF 위기 극복한 것도 환율이 1,600원 가는 바람에 아까 이야기한 광주전자가 막 살아나면서 우리가 온 거 다 극복했단 말이죠. 그제?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첫째, 신 교수가 기재부 장관이 되어갖고 환율을 1,300원으로 이렇게 올리든지, 이걸 안 하면은 결국은 내려갈 텐데, 내려가면 갈수록 문제는 풀립니까? 꼬입니까? 꼬여가지고 결국은 뭐가 오냐? 위기가 터지잖아요. 위기가 터지면 그때 환율은 좁게 올라갈까요? 많이 올라갈까요?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올라가잖아. 갑자기 환율이 1,600원이 돼버리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모든 게 수출이 다 되고 하면서 경제가 순식간에 살아나는, 결국은 1번을 하실래? 그쵸? 1번을 하실래? 2번을 하실래? 그 이야기인데, 물론 정답은 1번인데 이 정부는 지금 이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경제가 절대로 망가지는 일은 없어. 망가지는 없어. 왜? 망가지기 전에 환율이 어째 되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수출이 살아나니까 결국은 우리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것은 언제쯤일 거라고 보냐 하면은, 저는 19년, 20년이 나쁘고요. 이 19년, 20년 사이에 환율이 한 300원 정도 분명히 올라갈 거고요. 요것 때문에 2021년부터 다시 수출이 살아나는 그 경로를 밟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앞으로 한 2년 동안 우리가 죽으면 안 돼. 경제가 나빠서 자빠지면 안 된다 이것이, 그제?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반은 초비상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긴축으로 가져가시면서 조심조심 모드로 극복하면 한 2년쯤 저 되기 전에 환율이 팍 올라가면서 갑자기 수출이 살아나면서 수입이 막 죽으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답이 딱 나버렸죠. 그렇죠? 그 교수님 주식도 하지 마시라, 부동산도 또 하지 마시라, 그럼 어디다 투자하시라,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첫째 현금이고요. 네. 둘째는 현찰이고요. 네. 셋째는 캐시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현찰은 일본 돈이고 캐시는 달러 돈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것은 환율이 올라갈 것이니까 그때 대비해서 지금쯤 달러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한 달 사이에 환율 많이 올랐으니까 4% 올라버렸어요. 아직 더 올라갈 거예요.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한쪽으로는 조금 불안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그게 수출 경제가 살아나는 좋은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째 한 2분 지났는데 제 말씀 마치고 1시간 반 재밌게 듣고 감사합니다.